악마 같은 특전사 선임들이 여군은 이래서 안 된다며 여군을 절벽에 매달아 버렸고 그 사실을 알게 된 참모 총장이자 여군의 아버지가 부대를 찾아와 쑥대밭을 만들고 모두를 참교육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지리산의 밤은 살아있는 거대한 짐승의 숨결과도 같았다. 하늘의 별마저 삼켜버릴 듯한 짙은 어둠 속에서 바람은 능선을 타고 울부짖으며 태고의 비밀을 속삭였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예하 가장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작전을 주 임무로 하는 부대. 지리산의 최고봉 천왕봉의 이름을 딴 천왕부대는 바로 그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었다. 이곳은 야성과 강인함이 생존의 동의어인 선택된 자들만의 영역이었다. 그리고 그 영역의 정점에서 윤서린 중사는 독보적인 존재로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천왕부대의 에이스였다. 남군들을 압도하는 체력, 컴퓨터처럼 정확한 전술 판단 능력, 그리고 수십 번의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다져진 강철 같은 정신력까지. 그녀는 여군이라는 수식어가 불필요한 그저 완벽한 특전사였다. 그녀의 아버지 윤태하 대장이 현 특수전사령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았지만 누구도 그것을 그녀의 실력과 연관짓지 않았다. 윤서린은 오직 자신의 땀과 피로써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해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어지는 법.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배경은 누군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시기와 질투 그리고 비열한 정복욕을 자극하는 미끼가 되었다. 그 어둡고 끈적한 감정의 중심에는 마강철 상사가 있었다. 마강철 상사는 천왕부대의 터줏대감이었다. 십수년간 지리산의 골짜기를 누비며 쌓아올린 경험과 특유의 카리스마는 그를 부대 내 막강한 실세로 만들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은 썩어 문드러진 나무와도 같았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했으며 특히 자신보다 뛰어난 여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뒤틀린 남성성의 소유자였다. 그의 비뚤어진 심사는 윤서린을 향한 저열한 희롱으로 표출되었다. 이야, 우리 윤 중사님은 땀 흘리는 모습도 화보네, 화보야. 이러니 부대 남자들이 훈련에 집중을 못하지. 안 그래? 산악구보 훈련이 끝난 직후 거친 숨을 몰아쉬는 윤서린에게 마강철이 능글맞은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다. 그의 옆에 있던 조필두 중사와 신동호 하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낄낄거리며 맞장구를 쳤다. 맞습니다. 윤 중사님 미모 때문에 부대 전투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한 번만 웃어주시면 사기가 하늘을 찌를 텐데 말입니다. 윤서린은 흐르는 땀을 닦아내며 차갑게 그들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업무 외적인 발언은 삼가주십시오, 마 상사님.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마강철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가는 것은 모욕감과 분노의 불꽃이었다. 자신의 권위와 남자로서의 매력이 일개 여군에게, 그것도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면으로 거부당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 계집애가 사령관 딸이라고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나. 그날 이후 마강철의 괴롭힘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훈련 중 전술 토의에서 일부러 윤서린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면박을 주었고 회식 자리에서는 다른 부사관들을 선동해 은근히 그녀를 따돌리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그의 충실한 개들인 조필두와 신동호는 그림자처럼 붙어다니며 그녀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윤서린은 그 모든 것을 묵묵히 받아쳤다. 그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대신 오직 압도적인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 사격 훈련에서는 언제나 만점을 기록했고 독도법과 침투 훈련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가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마강철의 비뚤어진 증오는 더욱 깊어만 갔다.
그는 그녀를 꺾고 싶었다. 그녀의 자존심을 발 아래 짓밟고 자신에게 복종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지리산의 헌봉 중 하나인 써리봉 일대에서 야간 종합 전술 훈련이 계획된 것이다. 깎아지른 암벽과 변화무쌍한 기후, 그리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가상의 적 수뇌부를 암살하고 복귀해야 하는 천왕부대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훈련 중 하나였다. 훈련 계획 브리핑이 열린 상황실. 마강철은 훈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며 음흉한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집요하게 윤설인에게 향했다. 이번 훈련 아주 특별하게 진행될 거다. 진짜 특전사가 뭔지, 그리고 여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모두가 똑똑히 알게 될 테니까.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길한 기운을 윤설이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직감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훈련이 아닐 것이라는 것을. 지리산의 깊은 어둠 속에서 자신을 향한 아기가 거대한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가운 투지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독사를 잡으려면 기꺼이 독사의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니까. 지리산의 밤은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달빛조차 가려버린 짙은 구름 아래 천왕부대 델타팀은 망령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다. 선두에는 마강철 상사가, 그리고 그 뒤를 조필두와 신동호, 윤설인을 포함한 8명의 팀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목표는 써리봉 정상 부근의 가상적 지휘소. 윤설인은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녹색 세상에 온 신경을 집중했다. 발밑에 마른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 하나 내지 않으려 숨을 죽였다. 그녀의 감각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예민했다. 하지만 그녀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었다.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는 끈적하고 불쾌한 시선들이었다. 계획된 침투 경로는 비교적 완만한 능선을 따라 오르는 길이었다. 하지만 마강철은 팀을 이끌고 점점 더 험준한 골짜기로 향하고 있었다. 바위는 날카로워졌고 경사는 가팔라졌다. 마침내 그들이 멈춰 선 곳은 수직에 가까운 거대한 암벽 앞이었다. 자, 지금부터 계획을 변경한다. 정면 돌파다. 마강철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묘한 흥분감에 떨리고 있었다. 이곳을 기어올라 적의 허를 찌른다. 전원 암벽 등반 장비 착용. 팀원들 사이에서 당혹스러운 술렁임이 일었다. 야간 암벽 등반은 주간 등반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위험하며 사전에 충분한 준비와 정찰이 필요한 고난도 기술이었다. 팀의 부팀장이 조심스럽게 이의를 제기했다. 상사님, 너무 위험합니다. 계획에 없던 행동입니다. 안전 확보가. 시끄러워. 마강철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목소리는 광기 어린 히스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전쟁이 계획대로 터지나? 실전에서는 이보다 더한 상황이 부지기수야. 꼬우면 지금 당장 꺼져. 그의 폭언에 더 이상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다. 마강철은 만족스러운 듯 씩 웃으며 윤설인을 돌아보았다. 특히 우리 부대 에이스 윤 중사님. 이 정도는 껌이겠지? 안 그래? 아니면 여자라서 무섭나? 노골적인 도발이었다. 윤설이는 말없이 그를 노려보았다. 그리고는 묵묵히 자신의 하네스와 로프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그런 태연한 태도가 마강철을 더욱 자극했다. 어이 윤중사. 에이스는 원래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지. 내가 맨 마지막이다. 선임들이 목숨 걸고 길을 터주면 편안하게 따라오기만 하라고. 그것은 배려를 가장한 악이었다. 가장 위험한 마지막 순서를 맡기면서 동시에 그녀의 역할을 편안하게 따라오는 것으로 폄하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윤설이는 짧게 대답하고 한 걸음 물러섰다. 팀원들이 차례차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마침내 그녀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마강철이 다가와 그녀의 안전장비를 점검하는 척하며 속삭였다. 오늘 밤 아주 특별한 유격 훈련을 시켜주지. 내 그 잘난 콧대를 아주 박살 내줄 테니까. 그의 입에서 풍기는 역한 술 냄새에 윤설이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훈련 직전 음주까지 한 상태였다. 이것은 단순한 가혹행위를 넘어 명백한 범죄였다. 윤설이는 절벽 끝에 섰다. 발 아래는 지옥의 입처럼 검은 어둠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로프에 몸을 맡겼다. 그녀의 움직임은 교과서처럼 정확하고 군더더기가 없었다. 차가운 바위의 감촉과 팽팽한 로프의 긴장감이 오히려 그녀를 침착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절벽의 3분의 2쯤 올랐을 때 사건이 터졌다. 위에서 그녀의 확보를 봐주던 로프가 갑자기 느슨해진 것이다. 악! 순간적으로 수미터를 미끄러진 그녀는 반사적으로 바위 틈을 붙잡아 간신히 추락을 면했다. 팔에 극심한 충격이 전해졌다. 어이쿠 미안. 손이 미끄러졌네. 위에서 들려오는 마강철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조금도 담겨있지 않았다. 오히려 즐거움이 가득했다. 괜찮아 윤중사.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니까. 순발력이 없어 순발력이. 쯧쯧. 조필두와 신동호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다. 이봐 윤중사. 거기 매달려 있는 기분이 어때? 꼭 서커스 하는 원숭이 같지 않아?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해. 그럼 우리가 특별히 구해줄 수도 있는데. 물론 빌어야지. 살려달라고. 이것은 훈련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리를 품은 조롱이자 인격 살인이었다.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당장 확보 제대로 하십시오. 윤설인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소리쳤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더욱 악랄한 조롱뿐이었다. 목소리 하나는 쩌렁쩌렁하네. 아직 힘이 남아도나 보지. 그럼 좀 더 매달려 있어봐. 정신력 강화 훈련이야 몰랐어? 이런 거도 못 버티면서 무슨 에이스라고. 그 순간 마강철은 로프를 다시 한번 세게 흔들었다. 윤설인의 몸이 공중에서 속수무책으로 흔들렸다. 바위에 부딪힌 어깨에서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하하. 재밌다 재밌어. 역시 훈련은 이렇게 해야 제맛이지. 위에서는 악마들의 축제가 벌어지고 있었다. 윤설이는 이를 악물었다. 분노와 수치심 그리고 배신감에 온몸이 떨려왔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결코 흐르지 않았다. 이 악마들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죽기보다 싫었다. 지리산의 밤바람이 그녀의 땀식은 뺨을 칼날처럼 스쳤다. 그녀는 지금 인간의 아기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채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죽지 않았다. 오히려 심연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처럼 더욱 차갑고 맹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리라고. 시간은 고통 속에서 느리게 흘렀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무의미해졌는지도 모른다. 윤설인에게 남은 것은 오직 바위를 붙잡은 손끝의 아슬아슬한 감각과 어깨부터 팔 전체로 퍼져나가는 마비와도 같은 통증, 그리고 뼛속까지 파고드는 지리산의 냉기뿐이었다. 위에서는 여전히 악마의 속삭임이 간헐적으로 들려왔다. 아직도 버티네. 독한 계집애. 그냥 손 놔버리는 게 편할 텐데. 이러다 진짜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만 피곤해지는데. 그들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멀리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윤설인의 모든 정신은 오직 생존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되어 있었다. 여기서 죽을 수는 없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의 장난에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치욕이었다. 버텨야 한다 반드시. 흐려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그녀는 군가를 나직이 의졸였다.
아버지를 따라 군인의 길을 처음 꿈꾸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임관식에서 조국의 충성을 맹세하던 그 순간을 되새겼다. 하지만 강철 같던 정신력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는 육체의 한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바위를 잡고 있던 손가락이 제멋대로 펴지려 했다. 이대로 정신을 놓으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바로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였다. 거기서 뭣들 하는 겐가. 어둠을 찢는 우레와 같은 고함 소리. 그 목소리는 마강철 무리의 것이 아니었다. 수십 년의 군 생활이 녹아있는 강하고 깊은 위엄이 서린 목소리였다. 절벽 위 낄낄거리던 마강철과 그의 패거리들이 화들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돌아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과 함께 나타난 인형은 그들이 부대 내에서 유일하게 어려워하는 존재였다. 천황부대의 주임원사이자 살아있는 역사로 불리는 고진혁 원사였다. 고진혁 원사는 창설 멤버로서 평생을 천황부대와 함께한 전설적인 인물이었다. 부대원들에게는 무뚝뚝하지만 속정 깊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고 군 기강을 어지럽히는 자들에게는 저승사자보다 더 무서운 존재였다. 그는 야간 훈련장을 홀로 순찰하던 중 계획에 없던 암벽 지점에서 들려오는 소란을 듣고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다. 마 상사.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인지 설명해보게. 고진혁 원사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어둠 속에서도 마강철의 비겁한 속내를 꿰뚫어 보는 듯 했다. 아, 원사님. 저 특별 정신력 강화 훈련 중이었습니다. 윤 중사가 평소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마강철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둘러댔지만 고 원사는 그의 말을 칼같이 잘랐다. 정신력 강화? 내 허락도 없이? 그리고 전우를 사지에 몰아넣고 조롱하는 게 자네가 말하는 훈련인가? 당장 윤 중사 끌어올리지 못해. 호랑이 같은 호통에 마강철과 조필두, 신동호는 허둥지둥 로프를 당기기 시작했다. 잠시 후 축 늘어진 윤설인의 몸이 절벽 위로 끌어올려졌다. 그녀는 거의 탈진 상태였지만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고진혁 원사는 윤설인의 상태를 보자마자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최악의 예상보다 더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땀과 눈물, 피가 뒤엉킨 얼굴, 찢어진 전투복과 로프에 쓸려 살점이 드러난 손. 이것은 훈련이 아니라 명백한 폭력이자 살인 미수였다. 마강철 상사. 고 원사가 지옥의 염라대왕처럼 그의 이름을 불렀다. 네, 원사님. 자네는 오늘부로 군복 입을 자격을 잃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한 점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무섭게 들렸다. 그것은 선고였다. 마강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조필두와 신동호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제야 자신들이 저지른 짓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 끔찍한 무게를 깨달은 것이다. 고진혁 원사는 더 이상 그들을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자신의 전투 조끼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들었다. 부대 내부 보고 체계는 이미 썩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군 생활 전부를 걸고 이 사건을 곧장 특수전 사령부 지휘통제실로 직보하기로 결심했다. 여기는 천황부대 타이거. 여기는 천황부대 타이거. 사령관님께 긴급 직보할 상황 발생했다. 오버. 치직거리는 소음과 함께 지리산의 깊은 밤을 가르는 긴급 보고가 시작되었다. 그것은 거대한 폭풍의 서막을 알리는 나비의 날갯짓이었다. 앞으로 천황부대에 그리고 대한민국 특수전 사령부에 휘몰아칠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윤설이는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부축하는 고진혁 원사의 등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지옥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마침내 한 줄기 불꽃을 보았다고. 이제 저 악마들을 불태워버릴 시간이었다.
고진혁 원사의 긴급 보고는 특수전 사령부 지휘통제실에 고요한 새벽을 산산조각 냈다. 위성 전화를 통해 전달된 떨림 없는 목소리로 보고된 내용은 그 자체로 한편의 악몽이었다. 현직 사령관의 딸이자 부대 에이스인 윤서린 중사가 부대 선임들의 의도적인 가혹행위로 인해 절벽에서 추락 직전의 상황까지 갔다는 것. 보고를 받은 당직 사령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비상 연락망의 가장 위에 있는 이름, 윤태하 사령관의 직통 번호를 눌렀다. 이제 곧 대한민국 육군 특전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번개가 내리치리라는 것을 직감하며 그 시각 지리산의 차가운 암벽 위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현장에 도착한 부대 의무관이 거의 탈진 상태인 윤서린의 상태를 살피는 동안 뒤늦게 달려온 부대장 오판석 중령은 사태를 수습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하나뿐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떻게든 이 일을 조용히 덮어야 한다. 여기서 일이 커지면 이제 막 대령 진급 심사를 앞둔 자신의 군 생활은 그대로 끝장이었다. 윤 중사, 일단 진정하고 몸은 좀 어떤가? 오 중령은 걱정하는 척하며 윤서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빛은 그녀의 아니가 아닌 그녀의 입을 향해 있었다. 훈련 중에 의욕이 앞서다 보면 가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마 상사도 악의는 없었을 걸세. 부대의 명예를 생각해서라도 이번 일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그의 말을 잘랐다. 명예라고 하셨습니까? 윤서린이었다. 그녀는 의무관의 부축을 받으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찢어진 전투복과 피멍이 든 얼굴은 처참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화라산과도 같았다. 전우를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조롱하는 것이 천황부대의 명예입니까?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감추는 것이 지휘관의 명예입니까? 일개 중사의 서슬 퍼런 질책에 오판석 중령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지금 상급자에게 무슨 말버릇이야? 상급자? 부하의 목숨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자를 저는 상급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때 묵묵히 상황을 지켜보던 고진혁 원사가 앞으로 나섰다. 그의 존재감은 부대장인 오 중령을 압도했다. 부대장님, 제가 본 것은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미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하신다면 저는 제 남은 군 생활 전부를 걸고서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수십 년간 부대를 지켜온 노병의 단호한 선언에 오 중령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사건은 더 이상 자신의 손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을. 윤서린은 그런 그를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마지막 의지를 못 박았다. 저는 지금 이 순간부로 마강철 상사, 조필두 중사, 신동호 하사를 군형법상 초병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살인미수 혐의로 정식 고발합니다. 그녀의 선언은 단순한 고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패한 지휘 체계에 대한 전면전 선포였다. 그녀는 고진혁 원사의 위성 전화를 빌려 사령부 감찰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의 이름을 빌리지 않고 오직 군인 윤서린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특수전 사령부 감찰실입니까? 천황부대 윤서린 중사입니다. 현재 부대 내에서 발생한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정식으로 고발 및 수사를 요청합니다. 또한 현장 지휘관인 오판석 중령의 지휘 책임 및 사건 은폐 시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요구합니다. 그녀의 또렷하고 논리 정연한 보고는 수화기 너머의 감찰 장교마저 얼어붙게 만들었다. 사령관의 딸이 자신의 부대장까지 고발하며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초유의 사태. 이것은 더 이상 한 부대 내의 문제가 아니었다. 특전사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가 되어버렸다. 지리산의 깊은 밤 번개는 이미 지휘소를 내리쳤다.
이제 남은 것은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거대한 화염뿐이었다. 마강철과 그의 제국은 자신들이 깨운 것이 고작해야 순한 양이 아니라 지옥의 용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터였다. 대한민국 특수전사령부 사령관 집무실. 창밖으로 어슴풀의 동이 터오고 있었지만 집무실 안의 공기는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더 차갑고 무거웠다. 윤태하 대장은 책상에 놓인 긴급 상황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감정을 읽을 수 없는 가면처럼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책상 위에 찻잔을 쥔 그의 손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분노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금지옥엽 같은 외동딸이 겪었을 끔찍한 공포와 고통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원초적인 분노. 다른 하나는 자신이 가장 신뢰하고 아꼈던 최정예 부대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한 지휘관으로서의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모멸감이었다. 내 딸의 목숨을 내 부하들이. 그는 눈을 감았다. 눈앞에 어릴 적 아빠처럼 멋진 군인이 될 거라며 군복을 입고 해맑게 웃던 딸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는 딸이 자신과 같은 험난한 길을 걷는 것을 반대했었다. 하지만 딸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고 그는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부대 안에서 가장 믿었던 전우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마강철 오판석. 그는 보고서에 적힌 이름들을 나직이 은조렸다. 그 이름들은 이제 그의 뇌리에 반역자의 낙인처럼 새겨졌다. 윤태하 대장은 조용히 수화기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억누르고 있어 오히려 더 차갑고 섬뜩하게 들렸다. 첫 번째 전화는 특전사 헌병단장에게로 향했다. 나 사령관이다. 지금 즉시 헌병 특수임무대 전 병력을 출동시켜 지리산 천왕부대를 완벽하게 포위 및 봉쇄한다. 부대장 오판석 중령의 지휘권을 이 시간부로 정지시키고 직무에서 배제하라. 부대 내 모든 인원의 이동을 통제하고 모든 통신을 감청한다. 저항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는 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포해. 그의 명령은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었다. 두 번째 전화는 사령부 내에서도 독사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강민혁 감찰실장 대령에게로 연결되었다. 강 대령, 자네에게 전권을 위임한다. 자네가 가진 모든 권한과 수사 인력을 총동원해서 천왕부대를 밑바닥부터 파헤쳐 마강철 상사를 포함한 가해자들 그리고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모든 놈들을 색출해내. 방관한 놈, 동조한 놈,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놈까지 단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군법의 심판대에 세우게. 이것은 내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야. 썩어 빠진 특전사의 군기를 바로 세우는 대수술이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사령관님. 전화가 끊어지자 윤태하 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동쪽 하늘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지리산에서 벌어질 피해 숙청을 예고하는 불길과도 같았다. 그 시각 천왕부대는 발칵 뒤집혔다. 동이 트자마자 부대의 모든 출입문은 중무장한 헌병 특임대의 장갑차에 의해 막혔고 검은 베레모를 쓴 헌병들이 물샐 틈 없이 경계에 들어갔다. 영문도 모른 채 잠에서 깬 부대원들은 순식간에 부대가 포위되었다는 사실에 경악했다. 곧이어 도착한 검은색 세단과 수사 차량에서 내린 것은 냉혹한 표정의 감찰실 수사관들이었다. 그들을 이끄는 강민혁 대령은 망설임 없이 지휘 통제실로 향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천왕부대의 모든 작전 및 지휘 통제권은 사령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인수한다. 강 대령의 선언에 부대장 오판석 중령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했다. 그의 군 생활은 바로 이 순간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다. 수사관들은 한편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마강철, 조필두, 신동호는 잠결에 생활관에서 끌려나와 각각 다른 조사실로 압송되었다. 그들의 얼굴에서는 전날 밤의 오만함과 광기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동물적인 공포만이 가득했다. 자신들이 건드린 것이 사령관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 대가가 부대 전체를 뒤엎는 거대한 태풍이 되어 돌아왔다는 것을 그들은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었다. 사령관의 분노는 그렇게 천황부대를 송두리째 집어삼킬 거대한 해일이 되어 밀려오고 있었다. 사령부의 독사 강민혁 대령이 이끄는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는 한치의 자비도 없는 외과수술과도 같았다. 그는 천황부대 내에 임시로 차려진 조사실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련자들의 가장 약한 고리를 파고들며 그들의 거짓된 제국을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첫 번째 수술 대상은 마강철 패거리의 막내 신동호 하사였다. 신하사. 마강철 상사는 지금 모든 책임을 너희 같은 어린 부하들에게 떠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 애들이 술김에 객기를 부린 것 같다고 말이지. 이대로 가면 너는 상명하복을 빙자한 범죄에 가담한 주범이 되고 마 상사는 지휘 책임을 소홀히 한 방관자가 될 뿐이다. 정말 내 청춘을 그렇게 끝낼 건가? 밀폐된 조사실 안 강민혁 대령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게 신동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신동호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절벽에 매달린 전우를 보며 낄낄거린 것도 마 상사가 시킨 건가? 그것은 내 자신의 선택이었어. 강 대령은 흔들리는 그의 눈빛을 놓치지 않고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윤설인 중사가 제출한 녹취 파일이 있다. 사건 당시 너희가 나눈 모든 대화가 담겨 있지. 이제 와서 발뺌하는 건 아무 의미 없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게 내가 군인으로서 남은 마지막 명예를 지키는 길이다. 녹취 파일이라는 말에 신동호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져 내렸다.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마 상사님이 시킨 겁니다. 윤 중사님이 평소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이번 훈련 때 제대로 밟아주겠다고 했습니다. 술을 마신 것도 사실이고 일부러 위험한 암벽으로 코스를 바꾼 것도 전부 마 상사님의 지시였습니다. 한 번 터진 둑은 걷잡을 수 없었다. 신동호는 마강철이 평소 윤설인에게 가했던 언어폭력과 성희롱, 그리고 사건 당일의 구체적인 범죄 사실까지 공포에 질려 모두 털어놓았다. 신동호의 자백은 연쇄 붕괴의 시작이었다. 그의 자술서를 눈앞에 마주한 조필두 중사 역시 얼마 버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실토했다. 그는 어떻게든 자신의 죗값을 줄여보려는 듯 모든 책임을 마강철에게 떠넘기기에 급급했다. 마지막으로 모든 증거와 공범들의 진술서를 확보한 강 대령은 제국의 황제 마강철을 마주했다. 마강철은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며 발악했다. 억울합니다. 저는 부대 에이스인 윤 중사를 더욱 강하게 단련시키려 했을 뿐입니다. 다른 의도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단련? 내 놈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부하의 목숨을 파리 목숨처럼 여긴 것이 단련이란 말인가. 강 대령의 호통에도 마강철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때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윤설인이 들어왔다. 군의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직접 이 추악한 제국의 종말을 지켜보기 위해 스스로 걸어온 것이었다. 마강철 상사. 윤설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시베리아의 겨울보다 더 차가운 경멸이 담겨 있었다. 내 놈이 나에게 했던 말들을 똑똑히 기억한다. 여자는 이래서 안 된다. 내 그 잘난 콧대를 박살 내주겠다고 했지. 그래, 오늘 내 놈의 오만함이 어떻게 박살 나는지 내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러 왔다. 그녀의 등장에 마강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의 마지막 허세마저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강민혁 대령은 부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처음에는 보복이 두려워 입을 닫았던 부대원들도 사령부의 비호 아래 하나둘씩 마강철의 제국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 마강철이 수년에 걸쳐 부대 내에서 저질러온 온갖 갑질과 폭행, 심지어 군수품을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비리까지 추가로 드러났다. 그의 비호 아래 조필두와 신동호 역시 온갖 악행을 저질러 왔음이 밝혀졌다. 부대장 오판석 중령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부대 관리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마강철과의 개인적인 친분을 이유로 이 모든 것을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까지 확보되었다. 천황부대는 최정의 특수부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강철이라는 폭군이 지배하고 오판석이라는 무능한 영주가 방치한 부패와 폭력의 왕국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었다. 마침내 수사본부는 마강철, 조필두, 신동호 3명을 군형법상의 온갖 죄목을 적용하여 구속 기소했다. 오판석 중령 역시 직무유기 및 범죄 은폐 혐의로 즉시 보직 해임과 동시에 구속되었다. 마강철이 수갑을 찬 채 헌병들에게 끌려나가는 순간 그는 복도에서 마주친 윤서린을 악귀와 같은 눈으로 노려보았다. 너 때문에, 너 같은 계집애 하나 때문에. 윤서린은 그의 마지막 발악을 차가운 눈으로 응시하며 나직이 대답했다. 아니, 너 스스로가 무너뜨린 것이다. 내가 쌓아올린 거짓의 제국은 그 아래에서 신음하던 수많은 피해자들의 눈물 위에는 결코 바로 설 수 없었던 것뿐. 그녀의 말은 무너진 제국의 황제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다. 추악한 제국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고 이제 법의 칼날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군복의 무게만큼이나 엄숙한 공기가 법정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피고인석에는 죄수복을 입은 마강철, 조필두, 신동호, 그리고 전 천황부대장 오판석이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다. 한때는 지리산을 호령하던 그들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법의 심판대 앞에서 초라하게 무너진 죄인의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방청석은 군 관계자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대한민국 군의 치부를 드러낸 이 사건에 쏠린 세간의 관심은 그만큼 뜨거웠다. 모든 이의 시선은 단상 위의 재판부와 증인석에 앉을 한 명의 여군, 윤서린 중사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피고인 마강철 외 3인에 대한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선언과 함께 특전사의 명예를 건 역사적인 재판의 막이 올랐다. 군 검사로 나선 이진욱 소령은 산더미 같은 증거 자료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불의를 베어버릴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검사는 오늘 군복 뒤에 숨어 자신의 추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해 전우의 목숨을 위협하고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저 피고인들의 죄를 낱낱이 고발하고자 합니다. 이 소령은 강민혁 대령의 수사팀이 확보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했다. 마강철이 범행 전 음주를 했다는 명백한 증거, 공범들의 자백이 담긴 진술서, 그리고 수십 명에 달하는 전현직 부대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그들은 지난 수년간 마강철의 폭력과 부조리 아래에서 신음했던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거대한 고발의 장으로 변했다. 궁지에 몰린 마강철의 변호인은 특전사 특유의 거친 훈련 문화와 피고인의 과도한 충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피고인 마강철은 그저 부대 에이스인 윤서린 중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싶었을 뿐입니다. 애정이 왜곡된 표현이었을 뿐 결코 살인의 의도는 없었습니다. 또한 사령관의 따님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고소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을 과장되게 받아들이게 한 측면도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한 변론에 방청석 곳곳에서 야유가 터져나왔다. 마침내 재판의 정점. 증인석에 윤서린 중사가 섰다. 굳게 담은 입술, 한치의 흔들림 없는 눈빛.
그녀는 피해자의 모습이 아닌 정의를 증언하기 위해 선 전사의 모습이었다. 증인, 피고인들은 증인을 여군이라 칭하며 능력이 부족한 것처럼 조롱했습니다.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검사의 질문에 윤설이는 피고인석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그날 밤 제가 절벽에서 본 것은 저보다 강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비겁한 폭력을 휘두르는 나약한 남자들이었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법정 전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계급과 완력으로 부하를 짓밟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전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용기입니다. 피고인들은 군복을 입을 자격도 특전사라는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군인의 수치입니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저는 오늘 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지 않았습니다. 피고인들에 의해 더럽혀진 특전사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저들 같은 쓰레기들 밑에서 침묵 속에 고통받았을 이름 모를 수많은 전우들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디 정의의 이름으로 저들을 엄중히 심판하여 주십시오. 그녀의 증언은 법정 안 모든 이들의 심장을 울리는 거대한 불꽃과도 같았다. 최종 변론이 끝나고 마침내 선고의 시간이 다가왔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법정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판결을 선고한다. 피고인 마강철 상관 살해미수, 초병 특수폭행, 직권남용 가혹행위 등 검사가 기소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다. 상관 살해미수. 재판부는 윤설인 중사가 상급 부사관으로서 임무를 지휘하던 정황을 인정하여 마강철의 죄목을 더욱 무겁게 판결했다. 마강철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다 못해 잿빛으로 변해갔다. 피고인 마강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또한 대한민국 육군에서 영구히 파면하고 군인 연금을 포함한 모든 서운을 박탈한다. 징역 20년 그리고 영구 파면. 그것은 사실상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다. 마강철은 내가 라며 무언가 소리치려 했지만 충격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옆에서 조필두는 징역 12년을, 신동호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전 부대장 오판석 역시 직무유기와 범죄 은폐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 탕, 탕, 탕. 재판장의 의사봉 소리가 법정 안을 3번 울렸다. 그것은 추악한 범죄 제국에 내려진 사망 선고였고 썩어빠진 군 기강을 향한 서슬퍼런 경고였으며 지옥 같았던 싸움의 끝을 알리는 장엄한 교향곡이었다. 윤설이는 조용히 두 눈을 감았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마침내 타오른 정의의 불꽃이었다. 마강철 일당에 대한 엄중한 판결은 썩어 문드러진 환부를 도려내는 대수술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윤태하 사령관의 분노는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 특전사 전체를 뿌리부터 바꾸려는 거대한 개혁의 의지로 타올랐다. 강민혁 대령이 이끄는 특별감찰단은 천황부대를 넘어 특전사 예하 전 부대로 그 칼날을 넓혔다. 그 결과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다. 전통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어 온 온갖 부조리와 비리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왔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자 군의 가장 어두운 치부들이 남김없이 드러났다. 수십 명의 간부들이 보직 해임되거나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다. 대한민국 군 창설 이래 유례없는 규모의 숙청 작업에 특전사는 그야말로 뿌리부터 흔들렸다. 모든 재판과 조사가 마무리된 후 윤설이는 사령관 집무실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마주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대의 풍경은 평온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폭풍이 핥히고 지나간 자리처럼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제 다 끝났다, 설이나. 윤태하 대장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의 목소리에는 딸에 대한 안쓰러움과 지휘관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감이 뒤섞여 있었다. 내가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아비로서 더는 그 잿더미 위에 너를 둘 수가 없구나. 사령부 본부나 편한 정책부서로 자리를 옮겨주마. 그것이 내가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배려다. 그것은 그녀를 위한 최선의 선택지처럼 보였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곳, 동료들의 원망과 질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는 폐허에서 그녀를 구출해 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누구라도 그 제안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을 것이다. 하지만 윤설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령관님. 그녀는 아버지를 공적인 직책으로 불렀다. 그것은 지금부터 자신이 할 이야기가 딸이 아닌 군인으로서의 결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하고 굳건했다. 제가 괴물들을 햇빛 아래로 끌어냈다면 그들이 남기고 간 이 폐허 위에 새로운 집을 짓는 것 또한 제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 지리산의 웅장한 능선이 보였다. 저는 천황부대에 남겠습니다. 제가 꿈꾸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특전부대를 제 손으로 직접 만들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고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는 부대. 그런 부대를 동료들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부가 아니었다. 폐허 속에서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한 군인의 장엄한 맹세였다. 윤태아 대장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 위에서 그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미래를 보았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길어올리는 불굴의 군인 정신을 보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 그리고 무한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알겠다. 너의 뜻을 존중한다. 가라, 그리고 보여주어라. 내가 꿈꾸는 군대가 어떤 모습인지. 그날 윤설이는 홀로 천황부대로 복귀했다. 간부 대부분이 공석이 되고 병사들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진 부대는 유령 도시처럼 황량했다. 그녀는 텅 빈 연병장 한가운데 섰다. 바람에 너덜거리는 부대기가 마치 울부짖는 것처럼 펄럭이고 있었다. 그녀는 폐허를 바라보며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지만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의 새로운 전설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윤설인이 돌아온 천황부대는 말 그대로 잿더미였다. 지휘체계는 붕괴되었고 남은 부대원들은 패배감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히 마강철과 가깝게 지냈던 일부 부사관들은 윤설인을 노골적으로 적대했다. 그들에게 윤설이는 부대의 치부를 드러내 모두를 곤경에 빠뜨린 내부 고발자이자 배신자였다. 저 여자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람. 사령관 빽만 믿고 아주 부대를 거덜냈어. 하지만 윤설이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땀으로 자신의 진심을 증명하기 시작했다.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연병장을 달렸고 야간에는 홀로 남아 낡은 훈련 장비들을 수리했다. 새로 부임한 신임 하사들에게는 자신의 모든 전투 기술과 생존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했다. 부대의 변화는 새로 부임한 부대장 김동진 중령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특전사 내에서도 손꼽히는 원칙주의자이자 개혁론자였다. 그는 윤설인의 헌신적인 모습을 지켜보며 그녀를 부대 개혁의 중심에 세우기로 결심했다. 천황부대의 과거는 죽었다. 오늘부터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만든다. 그 첫걸음은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시험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김중령은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지리산 지옥주 훈련을 선포했다. 일주일간 식량과 장비의 보급 없이
오직 현지 조달과 팀워크만으로 지리산의 가장 험준한 코스를 주파하고 복귀해야 하는 극한의 생존 훈련이었다. 훈련이 시작되고 부대원들은 혹독한 자연과 배고픔, 그리고 피로와 싸워야 했다. 불평과 불만이 터져나오고 팀원들 간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을 무렵 위기가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집중호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후미에서 뒤처지던 신임 하사 한 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이다. 통신 장비는 폭우로 인해 먹통이 되었고 구조 요청은 불가능했다. 모두가 절망과 공포에 빠져 어쩔 줄 몰라 할 때 윤설인이 나섰다. 지금부터 내가 지휘한다. 모두 내 지시에 따라 움직여. 그녀의 목소리에는 위기를 지배하는 자의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있었다. 그녀는 즉석에서 팀을 나누어 수색조와 구조조를 편성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과 동물적인 감각으로 하사가 휩쓸려 갔을 만한 지점을 정확히 예측했고 직접 밧줄 하나에 몸을 의지한 채 성난 급류 속으로 뛰어들었다. 중사님, 위험합니다. 부대원들의 만류에도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내 부하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거센 물살과 싸우기를 수십 분. 그녀는 마침내 바위 틈에 끼어 의식을 잃어가던 하사를 발견했다. 그녀는 하사를 자신의 등에 짊어지고 기적적으로 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그녀의 모습은 흙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부대원들의 눈에 비친 그녀는 마치 전장의 여신과도 같았다. 그녀를 적대하던 부사관들조차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윤설인이야말로 그들이 잊고 있었던 진정한 특전사의 표상이라는 것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우를 구하는 군인. 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흠뻑 젖은 모닥불 앞에 둘러앉은 부대원들 사이에 더 이상 불신과 반목은 없었다. 한 명의 부사관이 조용히 윤설인에게 다가와 물통을 건넸다. 윤 중사님, 다음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그것은 완전한 신뢰와 존경의 표시였다. 그 순간 윤설인은 비로소 천황부대의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다. 잿더미 속에서 그녀는 마침내 부대원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불새가 되어 날아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이태의 시간이 흘렀다. 강산이 2번 변하지는 않았지만 천황부대는 2번 다시 태어났다. 잿더미 위에서 불새처럼 날아오른 부대는 이제 대한민국 최정예라는 이름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의 부대로 거듭나 있었다. 윤설인은 이제 부대의 정신적 지주이자 가장 노련한 베테랑 윤설인 상사였다. 그녀의 어깨에는 중사 시절보다 더 무거운 계급장이 붙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하고 자유로워 보였다. 천황부대의 훈련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고 강했다. 하지만 그 강함의 본질은 달라져 있었다. 과거 마강철의 훈련이 공포와 폭력에 기반한 파괴의 훈련이었다면 지금의 훈련은 절대적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창조의 훈련이었다. 부대원들은 서로의 생명줄을 기꺼이 맞잡았고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동료의 등을 힘껏 밀어주었다. 이곳에 더 이상 불필요한 악습과 부조리는 존재하지 않았다. 오직 강철 같은 전우애와 조국을 향한 뜨거운 충성심만이 그들의 유일한 규율이었다.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가슴에 깊이 각인된 것은 그해 가을 지리산을 집어삼킨 거대한 산불 때문이었다.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번지기 시작한 불길은 순식간에 산 전체를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화마가 되었다. 주말을 맞아 산을 찾았던 수십 명의 등산객들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깊은 산속에 고립되었다. 특히 천년 고찰 화엄사로 향하는 길목의 협곡은 불길에 사방이 포위되어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민간 소방대와 구조대의 접근은 불가능했다. 화마의 기세가 너무나 거셌고 지형은 특수부대원들조차 접근하기 힘든 험지였다. 고립된 이들의 생존이 절망적으로 여겨지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국방부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리산의 주인 화마를 뚫고서라도 임무를 완수할 유일한 부대, 바로 천황부대였다.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지자 천황부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고립된 민간인들을 구출하고 화엄사로 향하는 불길을 저지할 최후의 방화선을 구축하는 것. 이번 작전의 현장 지휘는 부대의 심장이자 최고의 산악전 전문가인 윤설인 상사가 맡게 되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작전 지점에 내린 윤설인의 눈앞에는 불타는 지옥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타오르는 불길을 보며 나직이 말했다. 두려운가? 그녀의 물음은 부대원들을 향한 것이자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네, 솔직히 두렵습니다. 한 젊은 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윤설이는 그런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나도 두렵다. 저 불길 앞에서 두렵지 않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겠지. 하지만 기억해라.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큰 것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절박함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등 뒤에는 서로라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있다는 것을. 자, 이제 시작하자. 그녀의 침착하고 힘있는 목소리에 부대원들의 눈에 서렸던 공포가 점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 뜨거운 사명감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공교롭게도 고립된 등산객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는 이태 전 그녀에게 끔찍한 악몽을 선사했던 써리봉의 절벽을 통과해야만 했다. 부대원들은 긴장했지만 정작 윤설이는 담담했다. 그녀는 과거의 트라우마가 서린 그 절벽 앞에 섰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고통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녀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그리고 그녀가 지켜내야 할 국민들이 있는 작전 구역일 뿐이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로프를 잡고 하강을 시작했다. 그녀의 뒤를 이어 부대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과거 아기와 조롱 속에서 홀로 매달려야 했던 그곳에서 이제 그녀는 전우들의 굳건한 확보를 받으며 생명을 구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다. 마침내 화염에 둘러싸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등산객들을 발견했다. 부상자와 노약자가 많아 구조는 쉽지 않았다. 불길은 점점 더 가까워져 오고 유일한 탈출로는 폭이 수십 미터에 달하는 깊은 협곡뿐이었다. 도하 로프를 설치한다. 윤설인의 명령에 따라 부대원들은 신속하게 양쪽 절벽에 로프를 고정하기 시작했다. 목숨을 건 외줄 타기로 민간인들을 탈출시켜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위험천만한 작업이었다.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로프 설치의 핵심 임무를 맡은 한 젊은 부사관이 거대한 불길과 아찔한 협곡 앞에서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버렸다. 공포가 그의 발을 붙잡은 것이다. 그때 윤설인이 조용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그를 질책하지 않았다. 대신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내 눈을 봐.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 지금 내가 느끼는 공포는 당연한 거야. 하지만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아 로프를 함께 감싸주었다. 이 로프는 그냥 줄이 아니야. 여기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고 저 건너편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희망이야. 내가 이걸 잡고 건너는 게 아니야. 우리 모두가 너를 밀어주고 당겨주고 함께 건너는 거다. 할 수 있겠나? 그녀의 따뜻하고 강한 음성에 부사관의 눈동자에 다시 총기가 돌아왔다. 그는 고개를 힘차게 끄덕였다. 윤설인의 리더십은 공포마저 전우회로 녹여버리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다. 구조작전은 기적적으로 성공했다. 모든 민간인이 무사히 구조되었고 그들의 활약 덕분에 화엄사로 향하던 주 불길 또한 잡혔다. 잿더미가 된 지리산에서 천황부대는 희망의 상징으로 우뚝 섰다. 대한민국 모든 언론은 그들을 지리산의 영웅이라 칭송했다. 며칠 후 부대 복귀를 축하하는 조촐한 기념식에 윤태하 사령관이 직접 방문했다.
그는 수많은 부대원들 앞에서는 원칙적인 칭찬만을 건넸다. 하지만 행사가 끝난 후 그는 홀로 지리산이 보이는 언덕에 서 있는 딸에게 다가갔다. 나는 지휘관으로서 부대를 개혁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너는 리더로서 부대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구나. 아버지의 말에 윤설이는 아무 말 없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자랑스럽다, 윤 상사. 그것은 아버지가 딸에게 보내는 칭찬이 아니었다. 한 명의 대선배 군인이 가장 믿음직한 후배에게 보내는 최고의 찬사였다. 다시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었다. 윤설이는 새로 들어온 신임 하사들을 이끌고 지리산의 능선을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정상에 올라 숨을 고르는 후배들에게 자신이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겪었던 끔찍한 경험 대신 그 시련을 통해 얻게 된 깨달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리고 내 옆의 전우를 나 자신보다 더 믿어주는 마음이다. 우리는 혼자서는 부러지기 쉬운 화살이지만 함께라면 그 무엇도 뚫지 못하는 강철 방패가 된다. 그것이 바로 우리 천왕부대의 심장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리산의 바람을 타고 젊은 군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졌다. 그녀는 더 이상 부대의 에이스나 사령관의 딸이 아니었다. 그녀는 천왕부대의 정신 그 자체, 부대의 심장이 되어 있었다. 윤설이는 자신을 바라보는 후배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폐허 위에서 시작된 그녀의 싸움은 이제 수많은 후배들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전설로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이었다. 지리산의 품 안에서 천왕부대의 신화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